영화학개론 조별과제 안녕하세요. 박상현입니다. 네, 선배님들 한 주간 또 잘 지내고 계셨나요? 저희 영화학개론 조별과제에 조장인 제가 참으로 싫어하는 장르의 영화 한 편 가지고 또 이렇게 돌아왔습니다. 근데 저도 이번에는 드릴 말씀이 없어요. 누구도 이 영화를 하라고, 저에게 다루라고 억지로 등 떠민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 작품은 공포영화이긴 하지만 저로서도 좀 저희 방송에서 다뤄볼 만한 작품이겠다 싶었던 영화여가지고 그 누구도 타이에 의해서 제가 한 게 아닙니다. 그냥 제가 자의로 영화를 골랐고요. 또 제가 오늘의 이 영화 노스페라투를 한다고 했을 때 곧바로 출동 사인을 보내신 분이 계시거든요. 노스페라투의 감독인 로버트 에거스 감독의 어떻게 보면 수호자죠. 로버트 에거스의 수호자가 저 멀리 동방예의지국 대한민국에 있다. 여러분들 알고 계셨나요? 소개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 해주실 로버트 에거스의 수호천사 마라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서브스턴스 이후로 또 찾아뵌 마라입니다. 역시 저희 방송에 하드한 영화 전문 게스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노스페라투에 대한 얘기 오늘 하루 종일 하긴 하겠지만 올 한 해 또 기대작이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죠. 2025년 새해에 이 마라님과 방송은 처음 이제 하는 것 같아서 일단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고.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노스페라투와 더불어서 좀 올 한 해 마라님이 귀추를 주목하고 계신 그런 좀 기대작들이 좀 있을까요? 아무래도 박찬욱 감독님 영화와 봉준호 감독님 영화와 나홍진 감독님 영화까지 올해 나오는지는 지금 잘 모르겠는데 호프? 예. 아마 올해 그래도 나오지 않을까요? 그래서 아무래도 올 한 해는 이제 한국 영화 감독님들 한국 영화를 기대하고 있다. 하긴 저도 은연중에 느끼고 있긴 했지만 마라님이 말씀해주신 것으로 이제 더 다가오는 것 같아요. 무려 박찬욱, 봉준호가 컴백하는 해다. 그래서 박찬욱 감독님은 어쩔 수가 없다라는 작품으로 이제 돌아오실 예정이고 봉준호 감독님은 좀 더 일찍 다음 달이죠 벌써 2월 달에 미키 세븐틴이라는 할리우드 작품으로 이제 돌아오시기 때문에 좀 저도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마라님 오랜만에 모시고 방송에서 좋은데 좀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서브스턴스 에피소드 이후로 거의 한 달만? 네, 이잖아요. 그렇죠. 사실 대단한 근황은 없어요. 그래서 한번 그래도 짜와 봤는데 이렇게 짜오세요. 그냥 자연스럽게 근황을 들고 오시면 되지. 뭔가 대단한 이벤트는 없지만 일상 속에서 네. 좀 사소한 어떤 재미 포인트가 있었다면 제가 이제 연초에 생일이어가지고 이제 남편이랑 그 하루를 실내 액티비티 5종으로 가득 채웠어요. 오징어 게임이에요? 맞네요. 오징어 게임 마냥 5종 이렇게 했는데 점핑 배틀도 있고 저도 완전 처음 들어봐요 이런 건. 그리고 오락실 가서 양궁하고 롤러장 가서 1시간 반 이렇게 타고 그다음에 방탈출하고 레이저 총 서바이벌 1대1로 했다. 뭘 되게 화려하게 하셨네요. 못 해본 거를 한번 너무 추운 날이었어요. 심지어 그날. 그래서 너무. 실내로. 네. 근데 이제 그 중에서 좀 기억이 나는 게 레이저 총 서바이벌을 해보신 적 있어요? 레이저 총 싸움? 한 번 해봤어요. 몇 명이서 해봤어요? 그때도 인원이 꽤 많았던 것 같은데. 저 그거 저희 방송 나와주시는 루루님이랑 재원님이랑 그렇게 가서 했었거든요. 재원님 거의 미쳐 날뛰더라고요. 어때서 잘했어요 그거? 근데 그게 사실 이게 진짜 총이나 이게 실제로 물리적으로 무언가가 발사되는 물총과는 다르게 이게 상대가 죽었다라는 느낌이 맞았다라는 느낌이 좀 명확하게 들진 않잖아요. 그래서 제가 잘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게 저는 1대1이었어요. 그때 같이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이제 남편 대 저일 거 아니에요. 어떻게 옛날 서부 영화에서 나오는 대결 방식이네요. 근데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사람이 오히려 아무도 없고 혼자 대 혼자잖아요. 네. 근데 남편이 또 너무 잘하는 거야. 왜 이렇게 잘하세요? 그래서 날쌔더라고.
근데 내가 이거를 좀 몇 판을 하면서 이게 내가 실제로 전쟁에 참전했으면 5분 만에 죽었겠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허무한 거예요. 너무 허무했어. 나가자마자 죽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는 알잖아, 내가 맞은지. 그치. 근데 뭐 게임이니까 한 5번씩 맞아도 한 번 이제 죽는 걸로 되긴 하는데 전 결국에 2번 목숨을 잃은 거면 총 10번. 10번 맞은 거죠, 총을. 거의 표적지였네요. 걸어다니는 표적지. 거의 뭐 그랬다고 보는데 이제 요즘에 제가 서바이벌 그 예능에 약간 조금 빠져 있어가지고 또 사실 저희 마라님께서 공포 영화뿐만 아니라 거의 대한민국에서 방영 또는 스트리밍되고 있는 대부분의 예능들을 다 문어발 뻗치듯이 또 보고 계신 분이잖아요. 진짜 신기하게 진짜 예능도 많이 봐요. 저는 진짜 마라님이 신기한 게 제가 알기로 영화도 많이 보시고 책도 많이 읽으시고 뭐 여러 가지 일정도 많으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대체 언제 예능 볼 시간은 헤르미온느예요? 뭐? 근데 제가 또 한 구역만 좀 파는 게 있어요. 일단 연프 파고 연프? 네, 연애 프로그램이랑 그리고 서바이벌 예능을 보는데 원래 오디션 프로그램을 주로 보다가 연프와 서프, 오프 이렇게. 근데 이제 최근에 이제 피해 게임 3 이렇게 뭔가를 하면서 그게 뭐예요? 이게 두뇌 게임이랑 같이 뭔가 신체를 같이 아우르면서 하는 그런 게임이 있어요. 서바이벌 예능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보면서 너무 이런 걸 또 하고 싶은 거야. 이런 서바이벌을 내가 너무 참여를 하고 싶어가지고 이제 레이저총은 이제 몸으로 하는 서바이벌이고 방탈출을 너무 하고 싶은 거예요. 네. 근데 제가 태어나서 방탈출을 딱 한 번 해봤었거든요. 근데 그때 완전 초반에 한국에 딱 뭔가 시작될 때, 초창기. 예, 그러니까 뭔가 자리 잡지 않았을 때, 그때는 힌트 받으려면은 개인기 하고 그랬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 한 번이 나는 그 개인기를 하는 게 너무 수치스러운 거지. 개인기 뭐 하셨어요? 친구가 대신했던 것 같은데 이게 뭐 노래를 부르든 성대모사를 하든 흑기사였구나. 그러니까 뭐 춤을 추든 CCTV로 아무튼 보고 있을 거니까 우리를. 근데 난 이게 너무 안 맞는 거지. 힌트를 얻기 위해서 내가 없는 개인기를 짜내야 하는 된다는 게. 그리고 그때 뭐 그런 추리 게임 같은 게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뭔가 재밌을 것 같은데 딱 걸리진 않았어. 근데 이제 지금은 제가 그런 예능들을 좀 많이 보고 좀 짬이 차지 않았을까 이제 기대를 좀 하면서 이제 갔었죠. 네.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도 좀 잘 맞으셨나 보네요 이번에는. 저는 좀 잘 맞았어요. 그게 이제는 개인기를 안 해도 힌트를 쓸 수가 있고. 이제 또 시대가 좋아졌고. 너무 좋아졌어요. 그게 마음에 들었어. 그래서 이제 뭐 방탈출하는 거 보면은 막 다음 방이 넘어가지고 이런 게 이제 해보셨어요? 네, 저 재원 씨랑도 제 주변에서 재원 씨만큼 방탈출을 좋아하는 분이 또 없기 때문에. 또 거기가 또 있어. 네, 거기 미쳐요. 거기는 뭐 좀 추천받아야겠네. 네, 거기 연락 좀 해보세요, 재원 씨한테. 그러네. 저 파티원 누가 있을까를 생각해보는데 생각보다 없거든요. 나중에 다 같이 가도 되고. 너무 좋다. 재원 씨 거의 미쳐요. 되게 지면 자존심 상해하는 사람이라서. 뭔지 알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뭔가 그 진짜 그런 게임을 하고 싶어가지고 어떤 모임도 찾아냈어요, 제가. 오프 모임? 네, 오프 와, 모임. 진짜 대박이다. 근데 이제 저번 주에 원래 갔어야 되는데 네. 그게 약간 역할을 부여받은 마피아 게임 같은 보드 게임이에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이랑 하는 거지. 왜냐면 내가 아는 사람들은 그만한 인원을 모을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이미 신청을 해놨는데 이게 딱 한 명이라도 빠지면은 안 되는 게임이었어요. 네네. 그래서 한 명이 모자르게 돼서 오늘로 미뤄졌었어, 사실. 이 녹음을 하고 있는 오늘? 네. 그래서 그 모임을 제가 못 갔어요. 왜요? 이 녹음해야 되니까. 제가 좀 죄책감을 느껴야 되는 부분인가요? 아니요. 그거는 이제 원래는 저번 주였어가지고 오늘 근원특 하면 좀 그때 모임 얘기하면 재밌겠다 했는데 겨우 성사는 안 됐고 제가 그 정도로 지금 과몰입이 되어 있다. 근데 좀 외람되지만 저희 방송을 듣고 계시는 선배님들 중에 혹시나 내향형인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이 외향형 마라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기가 쪽쪽 빨리지 않으셨을까. 저도 진짜 웬만한 외향형 저리 가라 할 외향형 인간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 모르는 분들과의 어떤 오프 모임, 물론 이제 뭐 어쩌다가 등 떠밀려서 가게 되면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하지만 제가 그렇게 막 찾아가지고 막
막 이렇게 막 참여를 하고 막 이런 거는 사실 좀 쉽지 않은데. 저도 내향적인 외향인이에요. 이게 전 친구들한테만 외향적인 사람이지. 좀 근데 기만인 것 같은데. 아니야. 왜냐면 그 마음을 넘어섰다는 거죠. 그 방탈출에- 게임을 하고 싶다. 방탈출에 대한 욕망이. 그럼요. 그러니까 방탈출 같은 게임이랑 사뭇 다른 거 알잖아요. 마피아 게임. 뭐 근데 그렇죠. 그게 좀 더 발전된 마피아 게임을 하는 거지. 대체 얼마나 재밌었길래. 아니 너무 재밌어 보이기도 하고 그런 게 너무 재밌어 보여가지고 뭐 선배님들 혹시 방탈출 좀 좋은 테마 가진 지점 있으면 혹시 소개시켜줄 그거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댓글로 좀 남겨주시면은 진짜 감사드릴 것 같고, 더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원님께도 제가 한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언제 한번 탈출하러 가요. 너무 웃기네. 저는 듣기만 해도 기가 빨리네요. 저는 쉽지 않을 것 저 내향인인가 봐요. 맞는 것 같아. 어쨌든 오늘 이렇게 그 정말 재밌다는 마피아 게임까지 어쩔 수 없이 마다하고 저희 방송에 와주신 마라님과 함께 노스페라투 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선배님들은 어떻게 그간 보내셨는지 댓글 한번 읽어보고 가도록 할 텐데요. 가장 먼저 행운의 카자르님께서 달아주신 댓글입니다. 그 얼마 전에 행운의 카자르님께서 새해 맞이해가지고 해파랑길 주말마다 가서 경북 울진부터 강원도 고성까지 걷겠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었거든요. 그거에 대한 부연을 좀 이제 새로 달아주신 것 같은데요. 설명이 모자랐어요. 저는 서울에서 거주 중입니다. 저도 처음에는 주말마다 해파랑길 가려고 했어요. 대중교통으로 왕복 14시간은 걸려서 14시간? 14시간은 걸려서 와. 무리일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매달 4주차에 5일 동안 휴일을 내고 다녀오려고요. 6월 달까지 진행할 거예요. 오래 걸리죠? 크크크. 해파랑길에는 등산해야 하는 코스도 있습니다. 그러겠죠. 정동진역에 해파랑길 등산 코스 잠깐 맛배기로 올라가 봤어요. 만만치는 않았습니다. 저도 얼마나 걸리는지 궁금해 대충 계산해 봤는데요. 20km로 5시간 30분 걸려요. 경북 울진에서 강원도 고성까지는 대략 72시간 걸립니다. 날짜로는 열흘이면 밤낮으로 걸으니 완주하겠네요. 와. 걷다가 인상적인 장소가 나오면 사진 찍어 올리겠습니다. 1월은 1월 22일부터 걸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지금 저희가 우와. 녹음을 하고 있는 게 1월 19일 일요일이기 때문에 22일부터 시작이시면 이제 곧이거든요. 아마 무릎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 그쵸, 이제 이거 오래 걸으셔야 되니까 아마 이 방송을 지금 들으시면서 걷고 계시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진짜 대단하십니다. 마라님 말씀대로 좀 무릎이나 뭐 발 이런 데 부상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요. 언제나 저희 영화학개론이 행운의 카자르님 응원하고 있을 거라는 거, 포스의 영처럼 뒤에 붙어가지고 따라다니고 있을 거라는 거 잊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자세한 부연 설명 감사드리고, 그 마라님은 좀 이렇게 길게 걸어보신 경험 있으세요? 길게 이렇게 막 며칠씩은 이건 사실 좀 쉽지 않고 잘 모르는데 하이킹 같은 거를 하면은 그래도 진짜 오래 걷죠. 하이킹 좋아하시나요? 외국에 갔을 해외 여행 갔을 때. 그러면 좀 인상적이었던 해외여행 하이킹. 페루에서. 페루? 네, 페루에서. 여러분 벌써 스케일이 남다르지 않습니까? 동남아나 어디 많이들 가는 유럽이 아니에요. 페루면은 지금 남미 아니야, 남미. 왜냐면 그때가 강렬했어요. 그 마추픽추를 가려고. 근데 제가 그때 돈이 너무 없었던 20대 초반이었어가지고 네. 몇만 원이든 10만 원이든 아끼면서 여행을 하고 있었던 때여서 기차를 원래 타고 가요. 기차 타고 가는 그 기차 값을 아끼기 위해서 많은 배낭 여행자들이 걸어가요. 그 열차 그 도로를. 근데 사실 외람되지만 그 페루가 물가가 그렇게 비싸진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제 기억에는 관광지는 물가가 좀 다르잖아요. 아무래도 그렇죠. 아무래도 사실 마추픽추 가는 사람들은 그 외국인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사실은 적용이 되어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지금이라면 기차를 타지. 근데 그때는 열정이 있었다 이거야.
그때는 그리고 건강도 있었다. 건강도 건강한 있었다. 육체도 있었다. 아 근데 그때도 아침 한 7시쯤부터 시작을 어쨌든 아침에 출발을 했어요. 그 다음에 해가 질 때까지 걸었어. 열차를. 아니, 그 철로를 따라서 가면 되거든요. 근데 꽤 많은 사람들이 걸어가긴 하는데 이게 기차들이 한 번씩 올 때 진짜 무방비 상태로 원래 그렇게 걷는 길이긴 한데 아, 이제 잠깐만, 철로 위를 걷는다고요? 그냥 철로 위를 걷는 거예요. 그거 그러다가 따라서 기차가 오면 비켜주고? 좀 무서운데요? 근데 다 그게 루트예요. 또 하이킹 루트예요. 너무 넉넉히 가면 안 되겠네요. 정신 차려 가야지. 근데 이제 그때 이 정도까지일 거라고 나도 생각을 못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뭘 모르면 하게 되잖아요. 모르면 용감하죠. 와 근데 그치 그때 진짜 하루 종일 내가 걸어본 적이 없어요.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네. 근데 진짜 하루 종일 그냥 걷는 거야. 배낭 그거 10몇 킬로 되는 거 들고. 그래서 이제 그게 너무 강렬하게 기억이 남고 그 다음에 딱 그렇게 힘들게 도착했는데 그 마을이 너무 아름다운 거였 또. 그 마추픽추가? 마추픽추는 또 다음날 버스 타고 또 올라가야 돼. 여기는 그 약간 좀 전초 마을이구나. 예, 좀 편안한 분위기에 그 협곡 사이에 있는 그리고 철로를 사이에 두고서 뭔가 형성되어 있는. 그러니까 독도 가려면 울릉도 거쳐야 되는 것처럼 약간 그런 베이스 캠프 같은 그런 느낌. 거기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고생 끝에 낙이 있긴 한데 열차를 타는 게 좋다. 여러모로. 여러모로 좀 그때 그 나이여서 할 수 있었던 무모한 하이킹이지 않았나. 패기였다. 패기였습니다. 사실 저는 그래도 마추픽추 가보는 게 제 버킷리스트 중 하나이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어떤가요? 좀 딱 올라가서 딱 보면. 거기 딱 가면은 일단 그 안개가 싹 껴있어요. 해가 뜨기 전에. 일단 그 높은 산에 안개가 일단 껴있으면 거기에서 오는 어떤 운치와 신비로움 있잖아요. 근데 초반에 안개가 껴있을 때는 이거 끝까지 안개가 껴있을까봐 그러면 딱 그 못을 봐야 되는데 근데 해가 뜨자마자 안개가 싹 거치면서 그 드러나는 어떤 그 문명의 모습 그게 너무 신기하고 그리고 거기에 라마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동물이 라마랑 알파카 친구들이거든요. 너무 귀엽거든요. 길쭉길쭉한 친구들을 좋아하시네요. 그 너무 무해하니까 그 친구들이 되게 거기까지 뭐 어떻게 왔는지 몰라도 그 자연 속에 아무튼 있어. 야생인 거죠? 야생이죠. 그래서 그 장면이 저도 계속 기억에 남긴 해요. 다시 가고 싶다. 마추픽추는. 그럼 그날은 마라님이 운이 좋으셨던 건가요? 그러니까 그 안개가 안 거치는 날도 있는 건가요? 그렇다고도 들었는데 그때는 운이 좋게 아주 맑은 날에 볼 수 있었다. 왜냐면 저 아주 어렸을 때 그 중국 통해서 백두산 관광을 갔었어요. 천지를 올라갔거든요. 안개가 껴있더라고. 그래서 끝까지? 그래서 못 보고 내려왔습니다. 진짜로? 진짜 한 치 앞도 보이지 않아요. 그냥 거기가 그냥 그 딱 보이는 데까지만 얘기하면 거기 그냥 강원도 어디 설악산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의 아쉽다. 뭐 다음에 또 언젠가는 언젠가는 통일되면 또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언젠가는 제가 가보겠습니다. 어쨌든 마추픽추 굉장히 부럽네요. 저는 오래 길었던 거 저도 등산이나 하이킹 웬만큼 해봤지만 역시 남자로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군대에서 행군할 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신병교육대대 조교로 복무를 했기 때문에 군장 없이 오히려 군장을 가득 맨 훈련병들을 양옆에 끼고 적절히 감시하면서 편하게 걸었던 기억이 있다. 그때는 그냥 그런 생각하거든요. 조교들은 걸으면서 이번 휴가 때 나가면 뭘 먹을까? 약간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닥 힘들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행운의 카자르님 덕분에 마라님의 마추픽추 여행기도 짧지만 한번 들어보고 어쨌든 행운의 카자르님 감사드리고 건강 항상 조심하시길 좀 편한 신발 구비해서 걸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스톤콜드님께서 오징어 게임 시즌2 에피소드에 댓글 달아주셨는데요. 제 기억이 맞다면 방송 중에 아마 교혁씨께서 시즌1이 자기는 좀 재미없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걸로 기억하는데 스톤콜드님께서
시즌 1이 재미없었다는 한 분의 반응은 좀 이해가 안 가네요. 속편의 저주는 극복하기 어렵기에 시즌 2가 아쉽다는 건 너무 이해가 가는 편이고 개연성 부족 및 에피소드별 전환이 자연스럽지 못한 것 등 전반적으로 동감이 되는 평이었네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댓글 달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다만 이제 뭐 오징어 게임이든 뭐든 좀 각자의 취향 이런 거는 좀 존중받아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제 스톤콜드님께서 굉장히 이제 좀 부드럽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런 의미에서 스톤콜드님께서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징어 게임 보셨나요 이번 시즌? 네, 봤죠. 그 오픈되자마자 다 정주행했습니다. 좀 어떠셨는지 간단하게. 이거는 시즌 2는 사실 시즌 3까지 나와야 제대로 다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은 이미 좀 들어가지고 아무래도 아무래도 그런 다음에 제가 시즌 1 앞부분을 다시 좀 봤었어요. 어떤가. 근데 확실히 또 시즌 1만에 그게 또 은근 재밌더라고. 다시 보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그 조금 디테일하게 감독님들이 뭔가를 숨겨놓은 귀여운 뭔가 그런 것들이 지점들이 또 있어요. 맞아요. 예, 그 막 이정재가 경마장에서 돈 찾을 때 456만 원을 찾는다든지 맞아요, 그런 맞아요, 게 맞아요. 너무 다시 보니까 좀 재밌네 이런 생각도 들었었고 저는 일단 시즌 3까지 다 오픈된 거를 봐야 할 것 같다. 저도 이번 시즌 2 재밌었지만 스톤콜드님 말씀대로 시즌 1이 너무 재미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 드라마도 저희가 리뷰를 했었거든요. 그때 제가 정확히 어떻게 방송에서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시즌 1도 처음에는 막 긴가민가 하면서 봤었어요. 근데 다 보고 나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좀 더 좋아진 작품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느낌이 있어서 어쨌든 댓글 감사드립니다. 이어서 깔깔스님께서 11워 분열의 시대 에피소드에 5,000 캐시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황깔스님이라 이거예요. 어떻게 11워 보셨나요? 요즘 저희 9시 뉴스를 보면 저희가 11워더라고요. 이거 맞는 겁니까? 어쨌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황깔스님 감사드립니다. 이어지는 새끼는 지금님의 댓글은 우리 마라님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가족을 잃는다는 건 엄청난 고통이죠. 저도 재작년에 가족의 임종을 맞이해서 힘들었거든요. 그 뒤로도 종종 시간이 필요했어요. 죽음이라는 게 그런 것 같아요. 그림자처럼 익숙하지만 금방 잊어버리는. 울다 웃다 하루에도 몇 번이나 감정이 바뀌고 그 속에서 정말 괴로웠습니다. 마더에서 김혜자가 침을 놓고 있는 것처럼 모든 고통을 다 지워버리고도 싶었어요. 재원님은 슬퍼하다가 또 웃기도 하고 화도 내고 표출하면서 견디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화도 추천하고 싶어요. 많이 와닿던 영화였어요. 하면서 장마크 발레 감독님이셨나요? 네. 데몰리션, 제이크 질레날과 나오미 와츠가 나왔던 데몰리션이라는 영화를 포스터 올려주시면서 추천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 월레스와 그로밋 에피소드에서 근황 토크 때 재원 씨가 최근에 기르던 강아지가 무지개 다리를 건넜다고 하시면서 조금 재원 씨의 평소 모습의 이미지와는 다르게 좀 울먹이셨어요. 방송에서. 그래서 이렇게 새끼는 지금님도 재원님을 위로하시는 마음을 꺼내 주신 것 같아요. 더불어서 이제 새끼는 지금님께서도 가족을 잃었던 경험이 있으시군요. 좀 위로를 드리고 싶네요. 구체적으로 뭐 언제 어떤 분을 잃으셨는지는 모르지만 진짜 쉽지 않은 일이죠. 이게 어떤 친밀도랑도 사실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사람이랑 얼마나 많은 추억을 얼마나 뭐 나쁘든 좋든 어떻게 보냈든 간에 그 기억들이 있는 한 이게 누군가를 잃는다는 것은 참 한 인간에게 큰 상흔을 남기는 일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좀 위로를 해드리고 싶고 또 위로해 주셔서 감사하다. 마라님은 좀 그런 거 느끼신 적 있으신가요? 최근에 가족을 잃었다라고 하면은 한 2년 전 그때 시할아버님께서 돌아가셨을 텐데 그 할아버님이 저를 엄청 예뻐하셨었고 그 돌아가시기 전까지 이제 저희 결혼 전에 이제 좀 돌아가셔가지고 연애하시던 네네네 시기에 거의 결혼을 앞두고 근데 그걸 되게 바라셨었어요. 결혼했으면 좋겠다. 네,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말로써 이제 아버님 뭐 이렇게 됐어요. 저희 잘 살게요. 이렇게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돌아가셨었는데 그때 이제 염을 하잖아요. 근데 저희는 같이 이제 그 할아버님 그 시신에 손을 대면서 인사를 하라고 이제 지도를 해주셨어요. 네네네.
근데 그때 너무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왜냐면 그 전까지 뭔가 온기가 있었고 저와 같이 얘기를 나누고 그러셨던 분인데 너무 차갑고 그 영혼의 무게가 진짜로 있을진 모르겠지만 진짜 무게가 없어진 느낌이 들어버리니까 그게 되게 기억에 많이 남더라고요. 이게 뭐 저 잘 모르지만 아마 시할아버님께서 그거를 좀 기다리고 계셨던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결혼하는 거를 좀 이제 볼 때까지 많이 버티셨던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뭐 이렇게 새끼는 지금님의 댓글을 통해서 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네요. 저도 구체적으로 막 여기서 다 풀어낼 수는 없겠지만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좀 돌이켜 보면 참 여러 의미에서 멜랑콜리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새끼는 지금님 좀 힘을 내주셨으면 좋겠고요. 더불어서 영화 추천도 감사합니다. 데몰리션 좋은 영화죠. 이어서 말랑몰랑행님도 재원 씨에게 응원의 댓글 남겨주신 것 같은데요. 수년의 세월 희노애락을 함께해온 영화학개로는 저의 삶에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괄호 열고 비록 저는 뉴비이지만 괄호 닫고 앞으로도 기쁨은 함께하고 슬픔은 같이 힘이 되어주는 영계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정말 감사한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근데 저는 말랑몰랑행님 오래 봤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뭐 뉴비라고 이제 좀 겸허히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꽤 되셨어요. 그래서 너무 그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고 심지어 실제로 뉴비라고 하더라도 뭐 무슨 상관입니까? 저희가 서로 좋아하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 댓글 감사드리고요. 말랑몰랑행님도 진짜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말랑몰랑행님의 댓글 저희에게 큰 힘이 됐기 때문에 항상 좀 기억해 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시고 욕심이네요. 어쨌든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운의 카자르님께서 그 월레스와 그로밋 에피소드에 댓글 남겨주셨는데요. 이때는 영화를 보시기 전이었나봐요. 저속 추격전 상상해도 웃기네요. 마침 내일 토요일이라서 볼 수 있겠어요. 잘 보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신 다음에 이제 월레스와 그로밋 복수의 날개를 보신 거죠. 오늘 영화 보면서 틴틴의 모험이 생각났어요. 틴틴의 모험에서도 밀루라는 폭스테리어종 강아지가 나와요. 주인공 이상으로 너무 좋아합니다. 괄호 열고 수의사분이 운영하시는 블로그에서는 그로밋을 건강한 비글로 추측하셨습니다. 괄호 닫고 두 영화가 두 강아지 모두 다 주인공과 친밀한 모습이죠. 저도 두 강아지를 주인공 이상으로 좋아해요. 밀루와 그로밋. 이렇게 친밀한 반려견이 떠나면 너무 슬플 것 같아요. 잠깐 돌봐주기만 했던 저도 이런데 진짜 주인분들은 얼마나 슬플까요? 그런데 저속 추격전이 어디 있죠? 아무리 봐도 엄청 스펙터클하고 속도감 있는 추격신밖에 없었는데요? 라고 감상평 짧게 또 남겨주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마라님도 월레스와 그로밋 좋아하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저 완전 이제 좋아하죠. 이번 그 장편도 보셨나요? 네, 봤어요. 어떠셨는지 좀 간단하게. 그러니까 저는 사실 그냥 얘네가 브이로그만 찍어도 되게 재밌게 볼 것 같거든요. 월레스와 그로밋이 하루 종일 브이로그만 찍어도 볼 얘네 의사가 있다. 네, 전 있어요. 근데 이제 너무 그 업로드 주기가 길겠지만 그래 이거 좀 제가 이때 방송에서도 말씀드린 건데 아드만 스튜디오는요 한 부서를 월레스와 그로밋에만 할당을 해서 쉬지 않고 굴려야 됩니다. 계속 만들게 해야 돼요. 지금 시작해도 6년 뒤에 보는데 무슨 어쨌든 전 너무 좋았죠. 그 일단 콤비가 일단 너무 좋고 그리고 펭귄 친구 그 친구 너무 페더스 귀엽고 그러니까 무섭고 귀엽고 그리고 노봇이 저는 생각보다 저한테 좀 취향 저격이었었거든요. 노봇 뭐 이유가 있을까요? 그 친구가 나와서 하는 행동이 너무 웃겨 나한테는. 그렇지 않아요? 그 그로밋 방에 들어가가지고 충전하는 것도 나한테 너무 웃기더라고 그 유머가.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1% 충전 중 이거요? 네. 그런 거나 아니면 막 앞치마 입고 네. 아닌 척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눈이 되게 땡그란데 광인 같잖아요. 맞아요. 그런 표현도 너무 귀엽고 이게 또 흑화했을 때 표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캐릭터들은 다 그냥 귀여우니까 귀여우면 또 답이 없잖아요. 근데 어쨌든 호러 영화 매니아이시잖아요, 마라님은. 호러 영화 매니아로서 봤을 때 페더스 맥그로우라는 캐릭터 어떻습니까?
이 친구가 제가 진짜 어렸을 때 이 전자바지 그걸 봤을 때 좀 충격이었긴 했었어요. 왜냐면 너무 귀엽잖아. 근데 고무장갑 쓰면 다 깎고. 근데 눈에는 또 초점이 없어. 그래. 근데 부리는 열지를 않아. 진짜 많은 분들이 특히 그 눈을 무서워하시잖아요. 눈이 진짜 무서워요. 표현이 없잖아요. 알 수가 없어 얘가 무슨 생각하는지. 그나마 표현된다는 거 땀 흐르는 거. 긴장은 잘하는 친구. 그래서 그때 참 기억에 남았죠. 근데 이번에 다시 다 같이 모여가지고 좋았다. 팬 서비스로서 아주 좋았다. 저는 뭐 원래 수학으로 및 리뷰 에피소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는 로봇들이 너무 많이 나왔다고 생각해요.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기작에서는 좀 페더스 맥그로우가 조금 더 주도권을 가지고 이 월레스와 그로미 콤비와 좀 대결하는 그런 영화가 나오면 어떨까. 뭐 이런 또 욕심 아닌 욕심을 부려보았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행운의 카자르님 댓글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월레스와 그로미 또 이 에피소드에 우리 황칼스님께서 또 5,000 캐시를 후원해 주셨습니다. 이거 뭐 어떻게 춤이라도 추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어떻게 또 장기자랑 마라님이 해주시나요? 흑기사로? 흑기니어 해주시나요? 빼시네요. 미안합니다. 어쨌든 깔깔스님 후원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후원과 댓글 남겨주셔서 진짜 저희 방송 계속 유지할 수 있다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고요. 특히 저희가 했던 리뷰에 대한 언급들, 같이 봤던 영화나 드라마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들 이상으로 뭐 해파란 길을 걸을 거예요. 뭐 이런 여러분들의 어떤 소소한 일상 얘기부터 좀 여러분들이 과거에 겪으셨던 그런 사건들까지 좀 많이 이렇게 공유를 해주심에 저는 진짜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밖에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랑몰랑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진짜 수년 동안 선배님들과 공감 아닌 공감을, 교류 아닌 교류를 또 하면서 이렇게 방송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댓글 후원 다들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이만 우리 공포영화 전문가, 공포영화 매니아 마라님의 2025년 최대 기대작 중 한 편이었죠. 로버트 에거스 감독의 노스페라투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학개론 조별과제 이번 주 과제입니다. 제 팔자에도 없는 공포영화를 왜 저는 계속 보고 있는 걸까요?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만 오늘 나와주신 게스트분께는 뭐 일상이죠. 오늘 저희가 다룰 과제는 로버트 에거스 감독의 노스페라투 되겠습니다. 사실 조금 국내 한정으로 일반 관객분들에게는 좀 생소한 이름, 생소한 제목이실 수 있으나 사실 이 노스페라투는 원작이 있습니다. 리메이크라는 얘기죠. 무려 1922년에 독일에서 만들어진 누구야 그 프리드리히 빌헬름 무르나우 감독, 독일 감독이에요. 이 독일 감독님이 1922년도에 만드신 노스페라투라는 고전 작품이 또 있었습니다. 사실 1922년이면 2차 세계대전 전이에요. 1차 세계대전 직후고 얼마나 오래됐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국내에서는 아마 이 원작을 폭넓게 이렇게 좀 접하기 어려우셨을 것 같아요. 관객분들께서. 그래서 좀 그런 부분에서의 선배님들 감상도 궁금한 작품인데요. 좀 어떻게 보셨는지 좀 여쭙기 전에 또 로버트 에거스 감독님이잖아요. 또 이 로버트 에거스 감독님에 대한 우리 마라님의 생각 좀 듣고 싶고 더불어서 22년작 원작은 103년 전 작품이네요. 그 작품은 보셨다면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는 로버트 에거스 감독님 영화 더 위치를 진짜 좋아하고요. 장편 영화 데뷔작이죠? 네네네. 그 이후로도 계속 찾아보긴 했었는데 뭐랄까 이분이 찍으면 인장이 딱 남는 느낌이 들어서 좋아요. 스타일이 확실하다. 네, 스타일이 확실하고 예를 들면 이제 노스맨 같은 경우도 본격 호러 영화는 아니지만 어떤 신화적 서사극이죠. 네, 서사극이잖아요. 근데
로버트 에거스 감독님이 찍은 것 같아. 그런 게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을 했었고 저도 약간 조금 옛날 어떤 그 좀 마법적이고 신비주의 같은 신비로운 어떤 그런 이미지적인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너무 잘 구현하시니까 또 마레님 또 강령술 매니아잖아요. 그 약간 좀 마녀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중세적인 분위기? 마녀, 야만, 화형 이런 네. 것들 굉장히 좋아하는 감독님이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이미지적인 거에 있어서 제가 되게 좋아하는 감독님입니다. 해서 장편 영화로는 이번 노스페라투가 네 번째 작품인 걸로 알고 네. 있어요. 더 위치가 첫 번째 작품이고 그 다음이 이제 로버트 패틴슨, 윌렘 데포와 함께했던 라이트하우스. 그 다음이 방금 이제 마라님께서 말씀해주셨던 노스맨. 노스맨 같은 경우에는 몇 년 전에 국내에서 정식 개봉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스텔란 스카스가드와 니콜 키드먼 등이 나왔었고요. 안냐 테일러 조이도 나오고 그 다음이 이번에 이 노스페라투인 건데 그렇다면 원작은 어떻게 보셨는지 1922년작. 네, 안 그래도 제가 되게 저 혼자 재밌었던 건데 그러니까 졸업하고 나서 사실은 그 영화사적으로 중요한 영화들을 굳이 찾아볼 일이 별로 없잖아요. 저랑 마라님이 그 예술대학교에서 영화를 전공한 또 동기이기 때문에 아마 그 대학교 졸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그 대학생 때 이후로 사실 이런 영화들을 찾아볼 일이 없었다가 제가 작년에 딱 독일 표현주의 영화들을 다시 봤어요. 그래서 뭐 칼리가리 박사의 밀실이나 어떤 뭐 메트로폴리스나 아니면 노스페라투 같은 작품을 딱 봤는데 딱 노스페라투 보고 아 이거 무조건 지금 리메이크하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제작 정보를 이거 본 나중에 들어가지고 로버트 에거스가 이 작품을 리메이크한다는 소식을 듣기 전에, 네, 듣기 전에 이 원작을 보시고 마라님은 이것이야말로 모던 클래식이 될 수 있는 네. 그런 작품이다 이렇게 딱 인지를 하셨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다시 리메이크 해도 먹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어요. 왜냐면 그만큼 그 올록백작 그 자체가 너무 매력 있었거든요. 저한테는. 네. 그 원작을 다시 봤을 때도.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영화 제작 소식 같은 좀 늦게 접해가지고 검색을 그냥 딱 해봤는데 갑자기 로버트 에거스 감독님이 올해 북미는 아마 크리스마스 날 네. 개봉했죠? 그러니까 작년에 개봉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기뻤죠. 왜냐면은 이 감독님이기 때문에 더 이제 기대가 된다. 그래서 원작을 어떻게 봤냐라고 하면 그 노스페라투 자체만으로도 저한테는 좀 압도되었던 인상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영화를 볼 때 원작에서 보여진 어떤 포인트 되는 지점들을 어떻게 현대적으로 풀어냈을까를 기준으로 좀 봤었던 것 같고 이게 전혀 새로운 영화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원작이 기준이었던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저한테는 이제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좀 그 이상으로 충족됐던 부분도 있고 아니면 내심 더 해주길 바랬던 부분도 있고 그렇게 좀 공존했던 인상 비평까지 이렇게 남겨봅니다. 그러니까 22년 원작을 적절히 계승해서 더 나아간 지점도 있지만 좀 그 반대로 조금 아쉬운 부분도 있는 것 같다. 이번 리메이크가 좀 이렇게 이제 마라님은 설명을 해주신 것 같고요. 저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로버트 에거스 감독 제가 호러 영화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 감독님 작품 4편인데 제가 4분의 3 봤습니다. 왜 더위치는 보려고 했거든요. 제가 지금 라이트하우스랑 노스맨이랑 노스페라투는 다 봤는데 더위치 그래 한 편 마무리를 끝까지 지어서 이 감독님 작품을 다 보는 사람이 되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노스페라투를 보고 그 마음이 싹 가셔버렸습니다. 이 감독님은 나랑 안 맞는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더위치 그냥 접었어요. 그래도 그걸 보셔야지. 어쨌든 제가 로버트 에거스 감독을 막 좋아하진 않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이제 마라님이 말씀해주신 대로 자신만의 인장이 있는 감독이라는 것은 인정해야 될 것 같고요. 장르는 좀 다르지만 우리가 팀 버튼 감독 작품들이나 그 누구죠? 문라이즈 킹덤? 웨스 앤더슨 감독의 작품들이나 또는 타란티노 작품들을 봤을 때 보다가 이거 너무 누가 봐도 웨스 앤더슨 타란티노 작품인데? 이럴 때가 있잖아요. 아마 로버트 에거스도 그 감독들의 뒤를 따라가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원작은 제가 그 마라님도 말씀해 주셨는데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봤어요. 그 차가운 교실에서 차가운 책걸상에 앉아 교수님이 억지로 틀어주신 걸 보면서 제가 이제 봤는데 그땐 재미없었죠. 그때는 제가 이제 막
1학년이 된 20살 내기였기 때문에 이런 고전 영화 뭐 중요하다 하는데 재미 한 티기도 없고 효과 진짜 개구리고 게다가 무성 영화잖아. 너무 싫어 하면서 그냥 대충 보면서 옆에 앉았던 친구랑 오히려 떠드는 데 집중을 했던 그런 작품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저도 이번 작품 리메이크를 보기 위해 15년 만에 본 거죠. 22년작을. 근데 재밌더라고. 그 연출도 되게 좋아요. 연출도 그 부분들이 좋고 있어. 이게 확실히 기술적인 한계, 기술적인 제약이 있으니까 연출적으로 잔머리를 더 굴릴 수밖에 없었던 것 같아. 그런 데서 오는 연출적인 재미도 있었고요. 그 올록백작의 단순하지만 기괴한 분장과 우리가 이미 많은 뱀파이어 영화들을 보지 않았습니까? 뭐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의 드라큘라도 그렇고 아니면은 뭐 마블의 블레이드 시리즈도 그렇고 이런 작품들 보면 뱀파이어가 햇빛 보면 막 제로 변하거나 막 이러잖아요. 근데 22년에 그런 CG 효과 어떻게 써? 그러니까 그냥 디졸브로 시켜서 이렇게 햇빛 받으면 그 백작이 참 점점점 희미해지다가 사라지는 걸로 표현을 했는데 뭔가 그게 더 신비롭고 좀 그렇더라고. 어쨌든 저는 22년작 원작을 15년 만에 다시 보면서 꽤 재미있게 봤는데요. 이번 리메이크작은 그 원작에 좀 제대로 부응하지 못했다. 좀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인상 비평으로. 제가 겁이 엄청 많잖아요. 다 보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이 영화는 무서운 영화가 아니다. 네, 여기서 한번 제가 살짝 얹자면은 네. 들어오세요. 그 로버트 에거스 감독님의 호러 영화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공포 영화로 그 기준으로 보면은 무섭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불호가 있을 수도 있다고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좋아하는 공포 영화 좀 분위기로 압박하는 영화를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예전에 말씀드리긴 했지만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좀 느린 면이 있어. 뭔가 약간 속도감이 있다기보다는 그 분위기가 깔아주는 그런 속도가 있기 때문에 이게 그냥 보면은 좀 지루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제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 작품에서 되게 친절하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게 그전에 점프 스퀘어 이런 걸 안 쓰셨었단 거의 말이죠. 안 썼죠. 네. 근데 지금 노스페라투 볼 때는 은근히 그런 지점들이 좀 나와. 약간 대중적으로 타협을 했다. 뭐 약간 조금 안 하셨던 연출을 쓰시니까 뭔가 그래도 좀 더 대중적인 그런 걸 좀 다가가고 싶으셨나? 약간 뭐 이런 생각도 했었죠. 이게 워낙 또 고예산 영화기 때문에 사실 한화로 거의 요즘 환율로 치면 환율이 또 많이 올라서 지금 530억? 540억짜리 영화예요. 한화로 치면. 물론 할리우드에서는 그것도 중예산으로 치긴 하지만 어쨌든 돈이 적게 들어간 작품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대중적으로 감독님도 어느 정도 타협을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지금 마라님이 이 영화를 옹호하시는 스탠스가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 평양냉면 좋아하시는 분들이 평양냉면 싫다고 하는 사람한테 가서 평양냉면은 말이야 그 슴슴함이 오히려 매력인 거고 그거를 알 때까지 네가 많이 먹어보고 공부하면서 익혀가야 돼 이렇게 얘기하는 느낌. 반박을 못하겠네요. 호러 영화계의 평양냉면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전에 좀 내용을 간단하게 좀 이야기를 하면 저는 사실 몰랐는데 이게 브램 스토커 소설의 드라큘라를 그냥 독일식으로 마개조한 작품이더라고요. 네. 원작 22년작도 드라큘라라는 이름을 그 저작권 때문에 못 사용하니까 이름만 노스페라투로 바꿔서 했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 작품도 보시면 브램 스토커의 소설을 원작으로 했던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감독의 드라큘라 작품이나 뭐 이런 영화들이랑 괴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떤 순진한 남자가 갓 결혼해서 이제 새신랑이 됐는데 신부를 부양하기 위해 일확천금의 눈이 멀어서 저 멀리 어디 깊은 산골짜기에 살고 있다는 늙은 백작을 만나 계약을 맺으러 간다 해서 먼 길 정말 고단하게 가서 이제 딱 성에 도착을 했는데 성 분위기가 뭔가 심상치가 않아. 왜 아무도 없지? 이 올록백작이라는 기괴하게 늙은 이 백작 한 명밖에 이 성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다 하인들은 어디 갔지 이러는데 이 올록백작은 거기 안 깨나 계약이나 한번 마무리를 해보지 이제 이런 상황인 거죠. 근데 또 우리의 순진한 청년은 실수로 손을 베이고 피를 뚝뚝 흘리고
그러니까 올록백작의 눈이 확 변하면서 급히 아깝게 지금 손을 내봐, 상처를 내 보여봐 이렇게 하는 거죠. 다들 눈치채셨겠다시피 올록백작은 뱀파이어 흡혈귀였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이 흡혈귀가 그냥 이 남자, 이 청년의 피만 또 빨았으면 모르겠는데 이 남자의 새 신부를 또 탐하는 거예요. 그 사진을 보더니 자네 아내가 정말이지 아름답구만. 그 이후로 우리의 올록백작은 이 니콜라스 홀트가 연기하는 순진한 청년을 자신의 성에 감금 아닌 감금시키고 본인은 릴리 로즈 뎁이 연기하는 앨런, 그 여자를 탐하기 위해 배에 올라 위스버그라는 동네로 향하게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자에 집착하는 흡혈귀라는 측면에서도 드라큘라라는 작품의 어떤 그림자가 아른아른 거리기도 하고, 또 보시면 빅토리아 시기를 이제 배경으로 하는 것 같은데, 물론 이제 독일이지만 극 중에 실제 생쥐가 많이 나오고, 또 이제 더불어서 흡혈귀가 원래 섹스나 이런 욕망에 대한 은유기도 했지만 패스트, 흑사병 같은 질병들에 대한 직유기도 했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적절히 얽혀있는 작품으로 일단 나온 것 같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가장 먼저 이 작품에 대해서 마라님이 좀 중요하게 보신 포인트가 있으시다면. 저한테는 그 여러 가지 포인트를 기대했었던 거가 뭐 첫 번째는 노스페라투 디자인이고요. 아무래도 두 번째는 각색 포인트를 무엇으로 잡았을까. 그러니까 원작에서도 보면은, 원작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섹슈얼리티보다는 좀 전염병의 코드가 좀 더 강하게 좀 다가왔었고, 근데 뭐 드라큘라 뱀파이어 같은 거는 아까 뭐 상은 씨가 얘기를 하셨던 것처럼 그런 좀 섹스와 어떤 욕망과 또 관련이 되어 있기도 하고, 그 당시에는 또 뭔가 히틀러 뭐 이런 걸로 해석하시는 비평가도 있더라고요. 약간 근데, 전체주의, 제국주의에 대한. 그래서 나는 이렇게 여러 가지 코드 있는 것 중에서 어떤 거를 하셨을까 궁금했었고, 할 때 다 하더라도 뭔가 하나는 좀 뾰족하게 하셨을 텐데. 네, 그래서 저는 엘렌 캐릭터가 중심이 되면 중심적으로 할 수밖에 없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기는 했어요. 왜냐면은 결국에 희생하는 사람인데 네. 이걸 좀 더 키울 법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서 그 캐릭터를 어떻게 하셨을까 그랬고, 그리고 연출에서 나오는 연출, 되게 기억에 남는 연출을 어떻게 오마주를 하셨을까, 이런 거를 위주로 봤었는데, 일단 첫 번째로 그 노스페라투 디자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거 묻고 싶더라고. 그래, 디자인부터 얘기하자. 사실 이게 어쨌든 흡혈귀 영화고 크리처물 아니겠습니까? 그럼 보통 이런 종류의 작품에서는 장르적으로 팬들이 기대하는 바가 크리처의 디자인이란 말이죠. 어떠셨는지. 이거 잠깐만, 이거 괜찮습니까? 이 디자인? 제가 만약에 이 작품의 미술팀, 분장팀, 디자이너였잖아요. 저는 이거 무조건 노라고 했을 거예요. 이거 괜찮나요? 일단 저는 제가 기대했었던 노스페라투 그 올록백작은 진짜 그 1922년도에 그것의 진화 버전이었던 것 같기는 해요. 뭐 좀 더 설명을 해주신다면. 나는 일단 코수염이 호불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 내 말이 그 말이야. 아니 잠깐만. 나는요. 살면서 흡혈귀 영화 꽤나 봤습니다. 뭐 호러 영화로서도 봤고요. 크리처물로서도 봤고요. 심지어 블레이드 같은 슈퍼히어로물로도 봤거든요. 저는 코수염 달린 뱀파이어를 제대로 본 적이 처음이에요. 저는 이거 괜찮습니까? 이거 너무 웃기던데요? 그래서 내가 이거를 좀 더 뭐 이것 때문에 찾아본 건 아니고 그냥 뭐 여러 가지 기사를 좀 읽다가 그 브램 스토커 소설 속에 있는 묘사가 코수염이 두툼한 코수염이 달려 있는 게 있더라고. 그래서 드라큘라가? 예. 그래서 그거를 가져왔나? 오히려 그냥 그런 생각을 했었었고. 근데 이게 그런 건 있는 것 같아. 그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의 드라큘라 보면 거기서 이제 게리 올드만이 드라큘라를 연기하는데, 그러니까 드라큘라도 사회생활을 하잖아요. 사회생활을 할 때,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인간들 틈 사이에 숨을 때는 그때 게리 올드만 분장이 코스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그냥 괜찮았거든. 근데 그 이제 막 본색을 드러내고 막 이런 걸 할 때 코스염이 있진 않았던 것 같거든.
그러니까 나는 뭔가 좀 깐 달걀 같은 노스페라투 그 원작에 있었던 진짜 아무것도 그렇잖아요. 머머리였죠. 뭐 아무것도 없어. 근데 또 그 당시에 또 화질이 좀 저하돼 있으니까 눈에 눈동자도 없이 동공이 없는 것처럼. 동공이 없는 것처럼 표현되고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그걸 기준으로 디벨롭된 것을 좀 원했었던 것 같은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제 기준이죠. 제 기대인 건데. 그렇죠. 근데 이건 어쩔 수 없는 게 원작을 가진 리메이크 작품들의 숙명이에요, 사실. 원작과 비교되고 원작의 기대 포인트에서 어긋남으로써 많은 분들의 또 실망을 또 유발하는 것이. 그래서 또 뭐 한편으로는 원래 뱀파이어가 좀 주된 표현은 젊잖아요. 피를 마시면서 뭔가 영생을 살고 뭔가 멋있고 매혹적이고 잘생긴 미남으로 보통 많이 이런 표현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작품 안에서의 표현은 좀 다르게 좀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에 보면 등짝이 다 나오잖아요. 네. 그런 거는 나는 좋았던 것 같은데 그 코스염이 문제였나 난데? 아니 그 코스염이요. 아이고. 많이 웃깁니다, 여러분. 죄송해요. 저는 약간 마리오 같기도 하고 요즘에 핫한 한남동 모처에서 자주 등장하신다는 우리 김은국 씨 생각이 절로 나기도 하고 이게 무서워야 되는 장면에서 코스염이 있어 버리니까 모르겠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블레이드 같은 영화에 보면 특히 그 길레르모 델 토로가 연출했던 블레이드 2에 그 리퍼라는 악당 뱀파이어가 나오는데 입이 쫙 갈라지고 거기도 대머리예요. 하여튼 되게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인간과는 좀 다른 이미지인 거죠. 반대로. 그러니까 이제 무서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존재로서. 근데 코스염 같은 채모는 보통 이제 좀 되게 인간적으로 느껴진다고 해야 될까? 그러다 보니까 그게 나와버리는 순간 그리고 사실 원작 1922년작의 올록백작보다 의사소통도 훨씬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무성 영화, 유성 영화의 차이라서가 아니라 앨런과 대화를 많이 하잖아. 밤에 와서 처음에는 막 꼬시잖아. 막 당신과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여자가 싫어요 라고 하니까 그때 막 갑자기 본색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화를 내면서. 저는 그 장면 자체도 너무 웃긴 거야. 그러니까 되게 갑자기 화내네? 근데 코스튬 달고 있네? 이 모든 것들이 이 영화의 호러 분위기를 깨는데 일조하고 있다. 저는 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렇게 그래서 저도 궁금했죠. 그래서 상현 씨는 코스튬 괜찮나? 약간 좀 궁금했었다. 근데 그건 좋았던 것 같아. 이게 원작의 약간 그 타이트한 의상보다는 좀 형체를 숨길 수 있으면서 좀 은근히 거대해 보이는 그 트랜실베니아 옛날 동유럽에서 이렇게 막 귀족들이 입고 다녔을 법한 그런 크고 무거워 보이는 망토 같은 거를 딱 이렇게 두르고 다니잖아요. 그 무게감은 있었어. 그러니까 좀 그 의상 자체는 좋았던 것 같아요. 거기서 막 망토에서 손만 싹 나오고 이런 것들이 좀 약간 공포를 그나마 좀 부채질해줄 수 있는 부분들이라. 그러니까 뭔가 그 제가 좀 마음에 들었었던 그 좋았던 장면은 원작을 볼 때는 저는 유령 마부가 있잖아요. 그 성까지 데려다주는 그 마부랑 노스페라투가 나왔을 때 그 노스페라투랑 너무 비슷하게 생긴 거야. 처음에 같은 사람 같아. 같은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그만큼 그 노스페라투의 등장 자체가 포인트 되게 보여지지는 못했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로버트 에거스 감독님 버전에서는 저는 나름 뭔가 딱 무게감은 있었다. 그 등장 자체가 되게 그 백작스럽다.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가지고 그건 되게 좋았어요. 그리고 니콜라스 홀트가 연기하는 토마스 후터가 그 초반에 검은 숲에 혼자 딱 들어가잖아요. 근데 멀리서 그 마차가 오잖아. 나는 그 장면은 너무 좋아. 잘한 것 같아. 뭔가 진짜 그 노스맨에서도 보여줬던 것 같은 신화적이면서도 뭔가 되게 기묘하고 신비롭고 근데 또 무서운 이런 이미지를 잘 만든 것 같아요. 그래서 초반에는 좀 저는 그렇게 봤고, 다만 이제 그 마라님이 리메이크작으로서의 각색 포인트를 말씀하셨고 그 가운데 이제 저희는 첫 번째로 크리처의 디자인을 먼저 얘기했던 건데 각색 포인트가 사실 명확해 보이죠. 좀 더 이제 여성 주인공과의 어떤 섹슈얼한 긴장감, 모멘트 이런 서사를 위주로 가야겠다. 감독님이랑 작가분들은 결정을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1922년작에 보면 그 작품은 누가 뭐래도 사실
그 후터라는 남자가 주인공이에요. 여자가 물론 이제 후터의 아내가 노력을 해서 노스페라투를 끝내 퇴치하는 데 도움을 주긴 하지만 어쨌든 주인공은 그 후터라는 남자라는 느낌이거든요. 근데 이번 작품은 제 기억이 맞다면 1922년장에는 이런 프롤로그가 없었던 것 같은데 몇 년 전 엘렌이 노스페라투를 불러냈다라는 사실로부터 영화가 시작을 해요. 이번 작품은. 그게 원작엔 없었죠. 네. 그리고 이후에도 엘렌이 위주가 되고 해서 아 이제는 누가 봐도 저 토마스가 아니라 엘렌이 주인공이구나 라고 느껴지게 되는, 그래서 이제 포스터만 봐도 릴리 로즈 뎁이 좀 더 강조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사실 원작의 분위기나 메시지를 확 바꿀 수 있는 장면이기도 하잖아요. 이런 각색 포인트들이. 그러니까 저는 이 선택은 되게 좀 이 시대에 필연적이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일단 오프닝 부분을 제외하면 그 후반부까지 중반부까지는 원작의 전개랑 거의 일치하듯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장면만 좀 더 새롭게 바꿨지 그 전개는 똑같은데 후반부에 보여지는 엘렌 캐릭터가 저한테는 뭔가 이 사람의 마지막 희생까지 갔을 때 좀 더 크게 뭔가 왔으면 좋겠는데 그러기에는 이 사람의 초반부에 보여지는 정보가 저한테는 조금 부족했었던 것 같아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이 사람 중심으로 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마라님 말씀이 맞는 게 사실 이 시대에 이 작품을 새롭게 리메이크하면서 이 여자가 주인공이 되는 건 필연적으로 느껴져요. 그게 왜냐하면 단순히 어떤 페미니즘이나 정치적 올바름 때문이 아니라 결말까지 보면 결국 희생하는 사람 그리고 이 뱀파이어를 퇴치하는 사람이 이 여자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사람을 주인공으로 삼는 게 더 타당해 보이기도 하잖아요. 더 재밌고 그것까지는 저도 이해가 되고 좋은 결정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그런 거죠. 우리가 영화를 보면서 어떤 인물이 희생을 해요. 언제 우리가 안타까워합니까? 그 인물이 매력적일 때예요. 잃고 싶지 않을 때. 저 사람 살았으면 좋겠는데 희생까지 하는구나. 멋있어. 그러니까 이런 게 있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엘렌은 나 진짜 영화 속 극중 인물 두고 이런 표현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진짜 오랜만에 이런 표현도 써보네요. 바람 캐릭터예요. 진짜. 아니 나 진짜 이렇게 한 대 치고 싶은 주인공 캐릭터 오랜만에 보는데 오랜만인데 안 반가워요. 저는 진짜 이거 괜찮아요? 약간 오케이 좀 그니까 뭐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본인이 정신적으로 힘든 건 익스큐즈가 돼요. 오케이 아프면 그럴 수 있지. 근데 어찌됐든 자신을 돌봐줬던 하딩 부부 하딩한테 가서 당신이랑 당신 아내 다 죽을 거예요. 막 이런 저주를 막 하잖아요. 내 말 안 들어주면 다 죽게 될 거예요.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좀 이상한데? 그러다가 뒤에 드러나는 진실. 과거에 제가 외로웠을 때 그를 불렀어요. 뭐 이게 그러니까 그 외로움이 진짜 무슨 막 너무 커. 그러면 그래 그럴 수도 있겠다 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 영화가 그 외로움을 묘사했나요? 안 하죠. 그냥 대사로 그때 그냥 내가 너무 외로워서 노스페라투와 계약을 했어요. 악마와 계약을 했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정신이 나간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고 마지막에는 희생하는데 그냥 너가 죽어라. 그러니까 이런 생각밖에 안 들더라고요. 안타까움이 없더라고. 이게 그런 묘사가 있었으면 좀 달랐을까 싶기도 한 게 저도 이게 말로는 나오긴 하지만 이게 장면으로 짚어주는 건 사실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프닝에서 또 오프닝에서 그렇게 또 구구절절 설명하긴 좀 그럴 수도 있다고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래도 이 사람이 노스페라투를 왜 불러냈는지 근데 그게 뭐 이 사람이 뭔가 성적으로 되게 억압되었었던 건지 아니면 뭐 집안에 어떤 사정이 있었던 건지 더 구체적으로 나왔어야지 관객들이 그러니까 상현 씨가 바람 캐릭터라고 덜 느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분명히 내포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이게 장면으로 짚어주지 않다 보니 좀 약하게 느껴지는 거지. 내가 이 엘렌이란 캐릭터를 되게 깊이 알고 있다라는 느낌이 좀 못 들었어요. 왜냐면 근데 그거를 그래도 초중반부에는 그래도 이 사람에 대한 할애되는 씬이 좀 있었어야 될 것 같은데 너무 그
틈이 없었던 것 같다. 그러니까 아예 없진 않지만 오히려 토마스 위주로 맞아요. 토마스의 그 로드무비 위주로 진행이 되다 보니까 오히려 좀 엘렌한테 정 붙일 시간이 말씀하신 대로 좀 전반부에 적지 않았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그런 것도 궁금한 거죠. 어쨌든 노스페라투가 극중 설정상으로도 되게 흡혈귀가 희귀한 존재처럼 얘기가 되잖아요. 막 거기서 하딩도 무슨 흡혈귀 같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막 이러잖아. 그러니까 이 세계에서도 흡혈귀는 말이 안 되는 뜬소문 정도로 인식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대체 그 몇 년 전 한창 외로울 때 엘렌은 어떻게 노스페라투를 알고 어떻게 계약을 또 불러내서 했는지 전 이런 것들이 너무 설명이 없다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이 시대가 당시 시대가 여성들에게 조금 억압적인 시대 조금이 아니죠. 많이 억압적인 시대기도 했고 극 중에서도 아주 직접적이진 않지만 뭐 코르세르스를 입혀라라는 거 하거나 아니면은 뭐 되게 하딩이 애처가처럼 나오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약간 여자를 애 낳는 기계처럼 이렇게 묘사하고 있기도 하고 살짝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진짜 프롤로그에 뭐 예를 들어 엘렌이 자기 집안에서 여성으로서 좀 학대받거나 억압받고 있는 장면이 나와. 여성도 자기 욕망을 스스로 발현할 수 있어야 돼 라는 메시지로서 그래서 노스페라투를 불러낸 거면 뭐 이런 얘기를 하려는 영화니까 뭐 오케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지금은 정말 짧게 아무 이유 없이 디테일 없이 노스페라투를 불러내서 결국에는 위스버그에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고 근데 그게 결국 다 엘렌 탓 아닙니까? 엘렌이 죽어야지 뭐 이걸 희생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엘렌은 죽어야 돼요. 그러게요. 아니 잠깐 아니 내가 보고 나서는 또 뭐 그렇게까지 생각이 좀 안 들다가 또 자기가 먼저 불러놓고 또 그게 진정한 희생이라고 느껴지기 좀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상현 씨의 리액션을 보면서. 저는 좀 개인적으로 엘렌이 심각했다. 그리고 한 숟갈 더 얹어도 되나요? 네. 제가 진짜 웬만하면 외국 배우 보고 이런 거 못 느끼는데 연기 괜찮아요? 저는 근 10년간 외국 영화 보면서 진짜 연기 못한다라고 느낀 게 처음인 것 같아요. 아 진짜로? 그 정도로? 릴리 로즈뎁 괜찮아요 연기? 이게 뭔가 그런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영화의 어떤 후반부를 보면 약간 포텐이 터져야 되는 특정 그 구간이 있잖아요. 연기적으로. 근데 그거를 봤을 때 이게 한순간 어색해지면은 사실 이게 웃길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맞아. 꽤나 또 롱테이크로 가는 부분도 좀 있고 막 몸도 꺾어야 되고 얼굴 막 그렇게 해야 되고 근데 아슬아슬하다라고 느낄 수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 들었는데 저한테는 그래도 방어는 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가까스로 기본기는 했다? 네. 왜냐면 이게 또 얼굴로 먹고 들어가는 게 또 있잖아요. 배우들이 다 호러에 조금 특화된 인상을 가지고 있긴 해가지고 뭐 일단은 저는 막 그렇게까지 어떤 부분에서 그러면 아까 그래요. 관상 쎄한 거 인정입니다. 그건 캐스팅 잘했어요. 이미지는 좋아요. 근데 그 사실 이런 악령 들린 연기, 귀신 들린 연기 이런 게 정말 잘하는 배우가 메릴 스트립이 와서 해도 자기적이라고 느낄 수 있는 연기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은 쉽지 않아. 진짜 연기를 잘하는 사람이 와도 본전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쉽지 않죠. 물론 이제 잘하는 사람들도 있죠. 메릴 스트립까지가 아니더라도 뭐 검은 사제들의 박수담 씨라던가 뭐 다 잘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사람은요 막 귀신 들려가지고 막 헐떡이고 막 꺾고 막 막 이런 게 춤추는 줄 알았어요. 저는 약간 누군가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춤추는데 좀 이상한 춤 이런 느낌? 그러니까 상현 씨가 말해서 저도 이제 좀 곱씹으면서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게 좀 더 독하게 할 수도 있었을 것 같기는 해요. 좀 그 몸짓만으로도 사실 되게 임팩트를 줄 수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좀 더 할 수는 있었을 것 같다. 근데 일단은 사실 방어하는데도 빡세니까 급급했다. 왜냐면 주변에 또 워낙 경력이 화려한 배우들로 포진이 돼 있다 보니까 어쨌든 릴리 로즈? 로즈 릴리 뎁이야? 누구야? 릴리 로즈 뎁? 어쨌든 그 양반도 뎁과 딸 있잖아요. 조니 뎁씨 딸도 많은 부담을 느끼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든다 이 맞아요. 말입니다. 니콜라스 홀트는 저는 잘했다고 생각하고 저도. 근데 제일 신나 보이는 건 아무래도 윌렘 데포더라고요. 난 이런 맞아. 역할 너무 좋아 이러면서 막 하더라고 연기를. 아 맞아. 아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예고편 보기 전에 그냥 이 제작이 됐을 때 저는 그 부동산 그 사장 아저씨 그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크록 에 크눅 뭐 약간 그 하여튼 그 부동산 미치광이 되는 사람. 예. 저는 그 역할을 하시는 줄 알고 윌렘 데포가 네, 되게 기대하긴 했었는데 맞아. 좀 그 배우님이 했어도 뭔가 되게 좀 색달랐을 것 같다. 감독님이 그걸 너무 뻔하다고 생각했을까? 그럴 수도 있고 윌렘 데포가 이런 역할 하는 거 너무 뻔하지.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었을까? 그리고 사실 이제 원작에서 좀 더 추가된 이라고 할 수 있나? 약간 아니면 좀 좀 변형 커졌죠. 좀 커진 역할이. 사람이 좀 그 교수다 보니까 그 사람이다 보니까 또 넣었을 수도 있고 또 윌렘 데포만큼 또 강력한 거 없으니까. 그렇죠. 어. 그 불 지르는 장면에서 진짜 신나하는 게 보이더라고. 혼자 막 거의 뮤지컬 찍잖아요. 어쨌든 뭐 연기적으로는 살짝 이야기가 샜는데 그랬고요. 뭐 다른 부분들 또 얘기하실 게 있으시다면. 그러니까 저는 그 그림자 연출을 되게 유심히 봤었거든요. 아 영화 곳곳에 좀 반복돼서 나오죠. 네. 왜냐면 그 제가 원작에서 되게 좋아하는 그림자 관련한 연출이 두 부분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그 난간 계단을 싹 올라가면서 문 여는 그 실체는 보이지 않지만 그림자만 보이는. 근데 맞아요. 그게 되게 콘트라스트 세가지고 진짜 실체처럼 보이게 하는 그 연출이 되게 좋았었는데 이게 이 부분이랑 그리고 엘렌의 심장을 움켜쥐는 그림자. 저는 그게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다시 이 영화를 작년에 봤을 때도 이렇게 연출 포인트가 있었나? 그러니까 처음 봤을 때는 저도 상현 씨처럼 무성 영화고 뭔가 보라고 해서 본 그런 느낌이 좀 강했었는데 그 1922년작. 네. 근데 다시 봤을 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오마주를 어떻게 하셨을까? 그걸 되게 유심히 봤었는데 이게 저한테는 그 그림자가 유독 존재감이 조금 없었어가지고 이번 작품. 네, 이번 작품에서 그 도시를 훑고 지나가는 그 표현은 좋았지만 그 원래 있었던 그 노스페라투가 엘렌의 집에 들어왔을 때 그림자 표현 방식이라든지 그 심장을 움켜쥐는 아까 움켜쥐는 말씀해주신 두 거라든지. 부분.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원작이 조금 더 임팩트가 있었던 것 같구나 그런 생각이 조금 들었었고. 그러니까 못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모르겠어. 나는 이번 리메이크를 좀 별로로 봤지만 분위기는 진짜 좋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데도 1922년의 그 분위기를 이기기가 쉽지 않다는 게 참 이상합니다. 좀 저도 고전 작품들을 좋아하긴 하지만 막 맹렬한 고전주의자는 아니거든요. 그런데도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기술도 훨씬 좋아지고 돈도 많이 이 영화에 때려 박은 세상에 1922년작을 분위기로 이기지 못하다니.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의아하긴 해요. 그러니까 그 또 시대만이 담을 수 있는 무엇이 있잖아요. 또 뭐 지금이야 우리가 미래도 갈 수 있고 뭐 과거도 갈 수 있고 이게 또 너무 좋은 기술로 구현이 될 수 있지만 이제 그때 당시에는 진짜 수작업을 CG가 없는 그때는 다 만들어야 되고 뭔가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리얼이잖아요. 네. 그런 거에 있어서 오는 어떤 게 있는 것 같아. 그리고 또 그때는 또 1차 세계대전 직후의 어떤 그 독일의 분위기도 그 시대의 분위기도 좀 한몫하는 것 같고 또 패전국이었으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오히려 화질이 되게 지글지글 거리는 것이 이 노스페라투를 더 살려준 그런 느낌도 들었었고 그 풍화된 화질과 네. 음질이 아니 동공이 없어요 이 사람은. 나는 진짜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게 현대에서 리메이크 됐을 때 그 동공이 없음이 너무 생짜로 동공 없음으로 보여질 게 뻔하긴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진짜 뭐 경계가 흐릿해. 이 눈 주변이. 그래서 뭐 그때 22년도의 분위기 자체는 좀 그거 자체를 다 가져올 수는 없었을 수도 있겠다. 그냥 그런 생각은 들고요. 그 클라이맥스도 얘기를 좀 해보고 싶다고 생각을 했던 게 그러니까 뭐 결국에는 이
그 뱀파이어를 물리치는 방법은 똑같이 가져오긴 했잖아요. 첫 닭이 우는 것을 까먹기 전에 까먹게끔 해서 이 사람을 해치우는 거지, 노스페라투를. 그러니까 노스페라투를 아침 해가 뜰 때까지 잡아둬가지고 그 햇살 맞고 즉사하게끔. 근데 그래서 저는 이걸 더 좀 수위 높게 갔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그치. 좀 더 지독하게 뭔가 파괴적인 장면. 왜냐면 이게 그 옛날 드라큘라 영화부터 소설부터 되게 섹슈얼한 텐션이 있는 소설이었고 영화들도 다 그랬고 특히 이 피를 빠는 흡혈하는 행위 자체가 되게 노골적인 성행위의 어떤 장면으로 묘사하기 딱 좋잖아요. 게다가 이 영화 19세고 뭔가 딱 까다리가 딱 맞았는데. 그러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뭔가 좀 플랫하게 끝나는 그런 느낌도 살짝 받았어가지고 뭔가 더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이 노스페라투 존재를 지우는 어쨌든 좀 큰 장면이잖아요. 그랬을 때 너무 착실하게 원작에 그걸 따라간 것 같아가지고 그리고 각색도 약간 좀 여성의 욕망과 좀 더 관련 짓고 좀 그렇게 됐다면 그리고 뭔가 릴리 로드 데뷔랑 뭔가 그런 장면을 만들었으면 되게 괜찮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가지고 아니 이게 왜냐면 제 기억이 맞다면 1922년작에서는 노스페라투 울록백작이 그 여자의 피를 빨다가 닭이 우는 소리를 뒤늦게 듣고 그때 해가 떠오르니까 아이고 늦었구나 약간 이런 느낌으로 죽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번 작품에서 진짜 어이가 없었던 건 이제 홀딱 벗고 누운 우리 엘렌의 피를 노스페라투가 신나게 빨다가 이제 창밖으로 해가 올라오는 게 보입니다. 근데 그때 분명히 노스페라투가 인지를 해요. 일어나서 창문을 밖을 한번 봐요. 그래서 해가 떠오르고 있다는 걸 봐요. 그러면 진짜 정신 제대로 박힌 흡혈귀라면 이미 늦긴 했지만 그때라도 이런 하면서 막 도망치거나 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여기서 엘렌이 진짜 거절하지 못할 유혹을 하는 거야. 더 뭔가 노골적으로. 아니면 막 진짜 그 암바 걸듯이 다리 두 개로 노스페라투 허리를 딱 잡고 안놔주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하냐면 올록백작이 뻔히 창밖으로 해가 뜨는 걸 봤는데 엘렌이 좀 더 빨아줘요 하니까 마지못해서 약간 그래 그럼 그러니까 약간 출근 전에 남편이 아내 한 번 더 안아주는 느낌으로 그래 그러면 약간 이렇게 그러니까 그리고 바로 죽는단 말이에요. 전 이게 아니 그토록 오래 산 흡혈귀가 나이를 대체 어디로 처먹었길래 여자에 홀려서 이렇게 허무하게 죽고 마는가. 전 이게 정말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자신의 신부 또 엘렌 다른 건가? 뭐라고요? 아니 자신이 꿈꿔왔던 신부잖아요 또. 그 신부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거기서 엘렌이 진짜 유혹적인 말을 하든지 아니면 카메라가 그녀를 진짜 유혹적인 모습으로 담아주던지 전 이렇게 그러니까 자기의 목숨까지 내놓고 피를 한 번 더 빨고 싶을 정도의 뭔가 유혹적인 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저도 엘렌의 액션이 좀 더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면은 바로 그 전에 그 후터한테 또 되게 적극적으로 뭔가를 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뭔가 저는 그 엘렌이 옷을 다 벗고 침대에 누워 있을 때 이제 시작이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치. 뭔가 약간 시동을 걸어놓고서 뭔가 엑셀을 좀 안 밟는 느낌이 조금 들어가지고 그게 살짝 조금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차라리 원작 봤을 때 그 배 타고 오는 장면 있잖아요. 그래서 막 그 선박 그 밑에 그 화물사들 사이에 숨어가지고 막 선원들 하나씩 죽이고 저는 그 장면을 현대적으로 리메이크하면 너무 재밌고 너무 무섭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야. 왜냐면 배가 어쨌든 한정된 공간이고 막 라이트하우스에서 이 감독님이 이미 보여주셨듯이 뭔가 파도와 폭풍으로 뭔가 이미지 막 만들면서 어둠 속에서 막 한 명씩 사냥당하는 근데 그 장면은 또 엄청 짧게 지나가고 맞아요. 저도 그거를 좀 기대했었던 것 같은데 심지어 원작에서는 그 선장님의 최후도 되게 좀
볼륨감 있게 묘사가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아예 언급이 없고 그래서 거기서도 좀 허무하게 지나갔는데 결말까지 이래버리니까 저는 조금 작품이 힘이 없다.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아 맞아요. 그 배 장면을 좀 더 살렸으면은 그 올록백작의 어떤 파워감도 좀 더 느꼈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치. 지금까지는 사실 후터랑만과의 1대1 그 정도였다가 배에선 사실 다수대 1인 거니까 뭐 들어보니까는 그 부분이 좀 묘사됐으면 어땠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다만 저는 노스페라투의 사망 장면 자체, 사망 묘사 자체는 좋더라고요. 막 피눈물 흘리고 막 콧물 막 침 다 흘리잖아요. 이상하게 그 장면이 계속 생각이 난다. 그리고 마지막에 부감으로 직부감으로 그쵸. 그 엘렌 위에 포개져 누워 있는 노스페라투의 시체 보여주는 쇼트도 계속 생각이 나더라고요. 감독님이 참 그런 이미지는 잘 만드는데. 맞아요. 저는 사실 이 감독님이 표현하는 그 잿빛 그 색감이 있어. 그 특유의. 그 노스맨에서도 안냐 테일러 조이와 그 주인공, 주인공과의 어떤 그 숲속에서의 장면도 약간 그 잿빛이랑 그 엘렌이 창문 열고 막 뭐라고 하는 그 잿빛이 되게 그 매력이 있어요. 저한테는 그 색감 표현이. 맞아요. 저는 소신 발언해도 됩니까? 뭐죠? 그 시빌 워 분열의 시대 방송에서도 알렉스 가랜드 감독을 두고 했던 얘기긴 한데 저는 로버트 에거스 감독님도 전형적인 도록형 감독님이다. 이분은 와 이런 표현 나 처음 들어봐. 도록형 감독이다. 이분은 영화가 아니라 사진집이나 그림 앨범을 내셔야 된다. 움직이는 이미지로 먹고 사는 분이기 때문에 서사보다는 이미지에 좀 더 강점을 가지신 분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전향을 해보시는 것도 또 좋은 각본에 또 얹혀지면 또 시너지가. 근데 그건 맞아. 마이클 베이나 잭 스나이더도 액션 장르긴 하지만 좋은 각본 붙으면 또 잘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로버트 에거스 감독님도 좋은 각본이 붙으면 좋아질 수 있지 않을까. 다만 이제 아까 같이 언급한 시빌워의 알렉스 가랜드 감독님은 원래 각본가 출신이기 때문에 이야기에 대한 어떤 지배력, 서사를 지배하는 능력도 좀 있다고 생각해요. 다만 이제 우리 로버트 에거스 감독님은 조금 그런 서사 장악력이 약간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소신 발언을 해봅니다. 어떻게 인정하시나요? 뭐 방점은 이미지적인 거에 좀 더 가 있을 수 있죠. 이제 저 같은 사람이 이제 좀 좋아하는 마라님이 딱 좋아하시는 스타일이에요. 네, 약간 좀 그렇기는 해요. 마라님도 비슷한 팀버튼 좋아하시고 길레르모 델 토로 좋아하시고 하기 때문에 비슷한 까랍니다. 그리고 이건 저는 그냥 좀 재밌는 비하인드여가지고 이 감독님의 어떻게 보면 좀 필생의 그거잖아요. 프로젝트. 노스페라투가. 네. 이게 참 재밌는 게 모두 다 어떤 초등학교 시절에 무엇이 취향이 되는지가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 게 이 감독님도 8, 9살 때 어머니의 도움으로 노스페라투 테이프를 사셨대요. 그 1922년작이요? 네. 그래서 그걸 보고 되게 감명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나이에 감명받았으면 근데 그 뭔가 그런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노스페라투를 연극으로 올리는 아이디어가 떠올랐고 그거를 연극으로 올리셨고 그것 때문에 영화 감독이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되게 확고해지셨다는 거예요. 근데 연극화하기 되게 좋을 것 같긴 하다. 좀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성덕에 성덕이 된 프로젝트. 그러니까 그런 거네요. 그 드니 빌레브에게 듀니 그렇고 또 뭐 하여튼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 에일리언 로물루스 감독님도 페데 알바레즈에게 에일리언이 그랬고 뭐 그랬던 것처럼 참 감독들이 그런 게 있나 봐요. 진짜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로버트 에거스 감독님 성덕 되신 건 축하드리는데요. 성공적이었는지 모르겠어요. 다만 분위기 저는 훅가시는 잘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이 감독님이 아니면 또 마땅히 뭔가 또 하실 만한 감독님이 있나? 그러면 뭐
이번 작품에 대한 리뷰는 어느 정도 저희가 음. 한 것 같은데 로버트 에거스 감독님의 수호천사로서 우리 마라님이 보셨을 때 로버트 에거스 감독님의 미래 감히 점쳐볼 수 있을까요? 좀 어떤 작품이 이 감독님께 들어가야 잘 어울릴까요? 아니 저는 사실 이 작품을 선택하는 것 자체는 다 감독님과 어울리는 것들을 다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네. 그리고 그냥 제가 감히 미래를 점칠 만한지 모르겠지만 흥행과 별개로 감독님은 계속 영화를 잘 찍으실 것 같다. 제작을 다 해나가실 것 같다. 왜냐면은 이분을 대체를 해서 그 생각나는 감독님들이 뭐 비슷한 분들이 있겠지만 또 이 개성이 확실하신 분들은 결국에는 계속 영화를 찍으시는 것 같더라고. 그건 맞아. 음. 장르는 다르지만 아마 그 웨스 앤더슨처럼 컬트적인 팬들을 거느리는 그런 감독님이 되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 컬트 팬들의 선봉장에 우리 마라님이 계속 서 있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 대척점에 서서 화형시켜라 이러는 사람 중에 하나가 제가 아닐까 감히 한번 예상을 해봅니다. 어쨌든 저희가 오늘 이렇게 로버트 에거스 매니아 마라님 모시고 노스페라투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등급평가와 한 줄 평가 시간입니다. 저부터 할게요. 저 등급평가부터 드려도 되나요? 저는 C+ 드리고요. 와우. 사실 분위기는 진짜 독보적이에요. 그래서 B-를 줄까 했는데 그래도 이 영화의 엔딩 그리고 클라이맥스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어가지고 C+를 드립니다. 한 줄 평가는요. 부동산과 여자에 홀려 패가망신 이렇게 드립니다. 거의 초반에는 구해줘 홈즈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올로백장님의 위스버그 집 구하기 대작전이다가 결국에는 남의 아내 빼앗기 대작전으로 넘어가서 결국 사망하셨다. 이렇게 한 줄 평가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호러 영화 매니아이자 로버트 에거스 감독님의 수호천사 마라님의 노스페라투 한 줄 평가와 등급 평가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뭐 한 줄 평가부터 해주시나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잿빛으로 물든 노스페라투. 참 재미없죠? 근데 제 입을 앙 다물게 만드시는데요. 일단은 이게 결국엔 무성 영화고 그 당시에 또 막 보랏빛, 초록빛 여러 색깔 필터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좀 컬러로 다시금 돌아왔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근데 여기에 이제 그 로버트 에거스 감독님이 잘 하시는 그런 색감으로 잘 만들어진 것 같아서 이렇게 드리고 그리고 저는 비제로 드리겠습니다. 수호천사인 것 치고 그렇게 높진 않네요. 실망하긴 실망하셨나 봐요. 또 원작이 있으니까. 그러면 22년작 원작은 지금 등급 평가를 주신다면 대략 그것도 똑같은 것 같은데. 비제로요? 근데 그건 고전 쿼터가 있으니까. 그러면 더 위치는 등급이 어느 정도? 더 위치 지금 저 A 제로일걸요? 오, A 제로. 네. 라이트하우스는 B 제로. B 제로요? 그럼 노스맨은 좀 B 플러스. 잠깐만. A 제로였다가 두 번째 작품에서 B 제로, 세 번째에서 B 마이너. B 제로. B 제로. 그다음 노스맨 세 번째가 B 플러스, 다시 이제 네 번째 노스페라투가 B 제로네요. 이렇게 다 까도 되나요? 주식이 오르질 않네요. 오히려 하향 곡선. 네, 기다리고 있는 거지. 뭔가 저는 근데 약간 묻어두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요. 주식을 사면 수면제를 먹으랬어요. 투자 전문가 존 리 선생님께서 수면제를 먹어라 이렇게 조언해 주셨거든요. 로버트 에거스 코인을 탄 당신 수면제를 먹어라. 어쨌든 이렇게 로버트 에거스 감독님의 수호천사인 마라님마저도 비제로로 체면치레한 노스페라투 이야기 저희가 해보았습니다. 선배님들은 이번 로버트 에거스 감독님의 노스페라투를 어떻게 보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보신 분들 계시다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혹시나 정말 혹시나 1922년작 원작을 보신 선배님들이 또 계시다면
그것도 한번 댓글 달아주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저 이번에 진짜 오랜만에 1922년 원작을 다시 봤는데요. 유튜브에 있더라고요. 자막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물론 이제 무성 영화다 보니까 막 자막이 그렇게 크게 뭐 거시기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유튜브에서 보실 수 있으니까 저작권 만료된 작품이라서 좀 편하게 한번 보시는 것도 괜찮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오랜만에 나와주신 마라님과 좀 즐거운 이야기들 나눠봤던 것 같은데 좀 어떠셨는지. 최근에 조금 자주 나온 것 같아요. 그래봤자 한 달 전 아닙니까? 그건 맞지만 그래서 좀 그 말은즉 상현 씨가 이제 공포 영화를 자주 다룬다라는 의미도 되기 때문에 아주 뿌듯합니다. 가스라이팅 하지 마세요. 네, 잘 얘기하다 갑니다. 네, 어쨌든 그 서브스턴스 방송 나오셨을 때쯤에 저희 황깔스님이죠. 깔깔스님께서 댓글로 마라님의 필리버스터가 듣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오늘 어떻게 좀 깔깔스님께서 만족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음에 또 마라님 나오실 테니까 다음에 또 나오시는 걸 많은 분들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와주신 마라님 감사드리고요. 언제나 그랬듯이 여기까지 들어주신 선배님들께도 더 큰 감사 인사 드립니다. 영화학개론 조별과제는 다음 주에 더 재미있는 영화 이야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